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킬 추억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요즘 이사하실 때 포장이사들 많이 하시는데 귀중품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뭐가 파손됐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길었던 2월 한파가 풀리면서 봄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벌써부터 전국 각지 봄꽃 명소들은 상춘객을 맞이할 준비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 어떤 봄나들이 명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화제 뭡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구름 관중 인기입니다. 네, 구름 관중 인기 벌써부터 알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개막한 프로야구 관중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분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막 찾아가서 보는 편은 아닌데 네. 장애인 아나운서가 완전 프로야구 팬이죠. 저는 네. 야구를 좋아해서 스포츠 아나운서까지 했으니까 네. 여기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잠실 출신이어서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실제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 인기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새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시범 경기 개막전이 열렸는데요. 정말로 구름 같은 관중이 몰렸습니다.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 2025 KBO 리그 시범 경기에 약 13만 8,500여 명이 관중이 입장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청주에서 열린 경기 입장권은 전석이 매진됐고요. 이외 2개 구장 역시도 관중이 몰리면서 뜨거운 흥행 열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개막 경기에 13만 명 이상이 몰렸다. 최다 관중이라면서요, 역대. 네, 그렇습니다. 첫날 5개 구장에는 총 6만 7천여 명의 관중이 몰렸는데요. 지난해 시범 경기 개막 전에는 총 3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니까 1년 사이에 관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죠. 사실 이전 시범 경기 개막전을 살펴보면 주중에 개막한 시즌이 많아서 개막전 관중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범 경기가 열리지 않았었고요. 2021년과 2022년 역시 시범 경기는 이 무관중 경기로 개최됐었습니다. 주말 첫 경기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전까지에는 2017년 기록했던 48,291명이 역대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KBO 리그는 지난 시즌에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류현진 선수의 복귀 같은 여러 긍정적인 요소가 겹치면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는데요. KBO 리그 10개 구단은 8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시범 경기 10경기를 소화하게 되고요. 2025 시즌 개막전은 이달 22일에 개막됩니다. 네, 또다시 뜨거운 응원 열기로 야구장이 아주 들썩들썩하겠습니다. 축제 분위기일 것 같고요. 자, 다음 픽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아이 낳으면 1억입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 또 노력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 낳으면 1억을 준다는 건가요? 이게 대체 어느 지역의 이야기죠? 네, 바로 인천시의 이야기입니다. 인천시는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해 1월 300만 명을 넘어선 이후에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 주민등록 인구 전월 대비 4,200여 명이 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지난 1년간 서울과 6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도시이기도 한데요. 1년 전인 지난 2월과 비교할 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는 모두 감소했지만 인천시는 24,7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또 인천은 작년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건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거,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이 아이 플러스 1억 드림과 천원 주택 같은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인구 증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18살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료나 급식비 같은 기존 국비 외에 지방비 지원금으로 7,200만 원에서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천원 주택 역시 하루 1,000원꼴인 월 3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신혼부부 등에게 6년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인데 지난주 신청 첫날에만 이미 604가구가 신청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주거와 보육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출산율이 늘어난다. 지금 이 정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큰 효과가 났으면 좋겠네요.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중증 외상 골든타임입니다. 네, 한 드라마가 최근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중증 외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골든타임이라는 건 중증 외상 그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네. 그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증 외상은 이 운수 사고나 또 추락이나 미끄럼짐 등에 의한 외상 중증도 점수가 높거나 또 외상에 의해서 병원 도착 전에 심정지 또는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이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요, 119 구급대가 이 중증 외상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지난 8년 사이 오히려 8분이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중증 외상 환자 신고 후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33분이었습니다. 이 중증 외상 이송 소요 시간은 조사 첫 해인 2015년 25분에서 매년 늘어났는데요.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분 줄어들기는 했지만 8년 전인 2015년과 비교를 하면 8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내년에 발표될 2024년 이때는 더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요 시간이 길어진 데에는 현장에서 이 처치하는 기술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증 환자의 이 사망률을 보면요, 2015년 65.6%에서 2023년에는 54.7%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중증 외상 환자 이송 시간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2023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중증 외상 이송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린 곳은 인천과 대전이었고요. 서울과 광주도 30분 미만이었습니다. 이 반면에 강원도는 46분이나 걸렸고요. 세종과 충북, 충남, 또 전북이나 경북은 40분 안팎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 간 이송 시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송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과 긴 지역의 차이가 2015년에는 15분이었지만 2023년에는 21분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증 외상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일 텐데 이렇게 지역 간의 격차가 있다는 게 참 걱정입니다. 네. 자, 다음 픽은요. 네, 마지막 모닝픽은 디카페인 카페인 함량입니다. 이 카페인을 섭취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있죠. 뭐 잠을 못 잔다거나 혹은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시는 분들, 그 대안으로 이 디카페인 음료를 선택하시곤 하는데 네. 디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디카페인은 카페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이 캡슐 커피 15개 제품에 대해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요. 소비자들의 인식도를 조사했는데요. 시험 결과 제품별 카페인 함량 최소 1.35mg에서 최대 4.65mg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성인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이 400mg이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 0.3에서 최대 1.2% 수준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디카페인이라고 하기에는 카페인 함량이 많은데요. 네, 디카페인 커피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 디카페인 커피의 기준과 실제 표시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74%는 카페인 제거율이 97% 이상인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준은 카페인 함량이 90% 이상만 제거한 경우에도 디카페인 커피로 표기가 가능한데요.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기준은 좀 낮은 편입니다. 미국은 97% 이상이고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99.9%의 카페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카페인 커피도 일부 카페인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카페인 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카페인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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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이 제법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궁금한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날씨 키워드 짚어드릴게요. 먼저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계속 남아있는데요. 자세한 오늘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안개가 짙은 지역은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입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운전하실 때 시야 확보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서행하며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멀어지는 추위와 달리 먼지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어제 한낮에 야외에 나가보셨다면 따뜻한 햇살과 공기에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 기온도 어제만큼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14도, 전주와 대구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늦은 밤부터 제주 산간에는 비가 시작됩니다. 밤부터 시작되는 제주의 비는 길게 이어집니다.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한때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엔 최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예인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가장 먼저 독자 개발한 탄소섬으로 전방위적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첨단 소재 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2011년 국내 최초, 세계 네 번째로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한 H사는 항공, 우주, 자동차, 비행기 등 고성능급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양산 및 판매를 늘려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정유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종합 에너지 기업 S사의 소식입니다. S사는 전기차와 수소차, 윤활유, 액침 냉각유 제품 등 수명이 길고 연료 효율이 향상된 다양한 윤활유 제품을 자동차 업체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 중인 국내 전선 및 전력 설비 기업 L사의 소식입니다. L사는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합니다. L사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대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방산, 해양, 금융, 기계 등 주요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H사는 올 하반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 주관해 민간 주도의 누리호 4차 발사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더 핫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4분을 넘어섰고요. 이제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 심리 전문가 장진택 기자 박수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새 이제 본격적 이사철을 맞아서 이런저런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관련해서 우리가 포장이사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한 주부의 사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주제,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포장이사 했는데 이삿짐이 파손됐어요. 자, 자세한 이야기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세 만기에 얼마 앞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한 저는 플랫폼을 통해서 포장 이사를 계약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할 수 있고 내 집처럼 신경 쓸 것 하나 없게 완벽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찰석같이 믿은 탓일까요? 이사 날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원래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으셨어요. 이 앞에 차가 엄청 밀려요. 일단 죄송합니다. 예. 웃음이 나요? 아, 참. 아니. 근데 이 인원이 다예요? 아니 분명히 5톤 트럭 2대 남자 4명 아주머니 1분 이렇게 불러주기로 했는데. 걱정 마세요. 이 인원이 다 할 수 일당 100. 예? 일당 100 믿으세요. 네. 웃음이 나요? 참, 걱정되네 진짜. 정말. 저희가 이사 경력만 몇 년인데요. 마음 푹 놓고 그냥 안심하십시오. 저쪽에서 커피나 한 잔 딱 하고 오시면 저희가 그냥 다 옮겨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씩씩하시다 진짜. 처음 계약할 때 들었던 것과 조금씩 달랐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어넘긴 게 화근이었을까요? 문제는 이사를 다 끝내고 확인할 때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사 다 끝나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잔금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저기 잠깐만요. 저기 딸 노트북이 안 보인다는데 혹시 어디다 두셨어요? 노트북이요? 노트북이요. 네. 저희는 노트북은 못 봤는데. 어디 다른 데 두시고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아니, 어머. 저 완전 큰일 났어. 이거 내 노트북 좀 봐봐. 두 동강 났잖아. 어머. 그리고 가구도 여기저기 온통 흠집 났는데 이거 어떡해. 어머, 정말이네. 아니, 저 이보세요. 지금 우리 딸 노트북 망가지고 가구도 여기저기 흠집 투성이라는데 대체 이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래요? 이사할 땐 아무런 말이 없으셨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구 흠집이야 원래 생활하면서 있었겠죠. 그리고 노트북 같은 귀중품은 그거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지 그걸 더 놓고 왜 우리한테 그래요? 어머 세상에, 웃겨 진짜. 이사 때문에 가구를 여기저기 흠집이 났고 귀중품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것까지 있는데 이사업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면 나 몰라라 합니다. 정말 이사업체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흠집난 가구와 파손된 귀중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이런 경우 많아요. 이미 이사 다 한 다음에 네.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자세한 얘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A 씨가 이제 드디어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정하고 이사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때 계약 당시에는 5톤 트럭 1대 그리고 1톤 트럭 2대의 짐을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이 직원들은 남자 5명에 여자 1명이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당일이 되자 견적받을 때와 다르게 트럭은 5톤 트럭 1대 달랑 왔고요. 인부들 역시 계약했던 인원보다 적었어요. 문제는 이사를 끝낸 다음에 이 집안 여기저기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사가 끝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 가구는 여기저기 흠집이 나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귀중품 여러 개가 분실이 되거나 파손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 A 씨가 화가 나서 책임을 따졌어요. 그랬더니 이 이사업체에서 오히려 귀중품은 직접 챙기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가구 흠집은 생활 흠집 아니냐. 이거 왜 우리 탓으로 돌리냐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분쟁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이사하면서 이런 일 겪은 적 있습니까? 요즘은 이사 택배들이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좀 넣어두고 옷장에 있던 거 옷장에 넣고 서랍장에 넣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옷장에 넣어둘 걸 찾아봐도 없어. 창고에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참 이따 찾고 좀 이렇게 좀 흠집 나고 이런 경우는 좀 있긴 있었죠. 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사를 하다가 뭐 좀 파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파손이 되면 파손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저희가 그거는 뭐 교체해 놓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에어컨 뭐 밑에 판넬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어디서 구해가지고 오셨더라고 똑같은 거를. 근데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색깔을 구해요. 웃기다 그러면 되게 웃겨. 네, 그래서 그거를 한 4년 동안 투톤 컬러로 되어 있어요. 괜찮네, 그것도 괜찮네. 나름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저는 이사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번 이사는 잘 됐어요. 또 진짜 친절하게 잘해주셨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6번째 했을 때였는데 6번째 이사를 할 때 나중에 딱 이사를 와서 보니까 애 돌잔치 했던 그 돌 사진 있잖아요. 이게 박살이 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근데 박살이 난 걸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딱 이걸 거는 과정에 봤더니 이게
박살난 걸 알고 이분들이 요걸 어떻게 했냐면 이 틀이 박살이 났는데 이 틀을 못으로 이렇게 이게 박았는데 못이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삐져나온 거에 제가 이 손을 찔려가지고. 네, 제가 저때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 조금 부서졌길래 살짝 손을 봤습니다. 아유. 이게 손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아들이 그 사진에 인물이 잘생겨서 다행히 네, 뭐라고요? 네. 근데 파손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참 힘든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럼. 아니 이런 경험들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차근히 좀 알아보죠.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흠집이 났거나 이거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우리가 이사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축하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있죠. 아유 고생했네. 그래, 그러니까 고생했네. 이사가 고생스러운 일 많아요. 그 많은 짐을 다 싸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업체를 통해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 주신 그런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사 관련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결국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이럴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적재물 보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이사를 중개해 주는 업체나 이사 업체가 적재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운송 중에 발생하는 그런 이사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입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이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처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또 발생할 수밖에 맞아. 없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또 다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운송 과정 중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고 이사 전반 과정, 이사하다가 옮기는 때 뭐 떨어뜨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 분실하는 경우 워낙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때는 이사 화물 배상 책임 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사 화물 배상 책임 보험은 좀 더 넓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뭐 운송 과정에서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운송 과정 중에 일부 파손되는 경우 이런 부분은 또 이사 화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니까 꼼꼼하게 허가받은 업체인지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연 속의 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생활 흠집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정말 이게 어려워. 뭐 보험 뭐 다 좋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누가 이 증거가 흠집을 없어. 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입증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어떤 입증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아 내가 진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 책임이 없다. 라고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증거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미리 견적을 보러 오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미리 견적을 보러 오시기 전에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이사 물품 목록들을 어차피 이사하실 때 한번 싹 짐 같은 거 정리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엑셀 같은 표로 이제 쭉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을 오면 그때 이 부분을 확인받는 거예요. 우리 집 물품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미리 좀 확인을 받아두시고 뭐 녹음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뭐 서명 같은 걸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집 물품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미리 받아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당일이 됐어요. 네. 이사 당일이 됐으면 그 운송 과정 중에서 뭐 어떤 흠집이나 파손 같은 게 일어나는데 또 그거를 누가 원래부터 있었던 흠집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하기 직전에 영상을 찍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파일에 이게 언제 찍었는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향후 나중에 어떤 그 분쟁의 책임 소지가 생겼을 때 이런 걸 들이밀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이제 이사를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흠집이 조심하게 나거나 되죠. 뭐 이런 부분을 바로 발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흠집이 났다라고 하면은 바로 확인서 같은 거를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이사가 끝난 다음에 사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 달 뒤에, 2달 뒤에 저기 농 뒤에 있는 스크래치를 그래, 발견을 맞아, 했다. 맞아. 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입증하고 왜 인제 와서 얘기를 하냐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현장에 계시면서 그 과실 같은 거를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포장이사 할 때 보통 뭐 귀중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뭐 옮겨라, 본인이 직접 해라 뭐 이런 주의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중품들 이렇게 분실했을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사할 때 본인이 좀 잘 챙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귀중품이다 한다면은 뭐 차 트렁크에 넣어둔다거나 아니면 같이 한 박스에 넣어서 직접 옮기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뭐 소파나 식탁 이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들은 분실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왜 비싸고 귀한 거는 작고 반짝이고 반짝이고. 조그맣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분실 가능해요. 근데 이럴 때 결국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 꼼꼼히 쓰는 걸로 또 원칙적으로 돌아갈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이 분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 요즘 이사업체 선정하면 견적받는다고 표현을 해요. 꼼꼼하게 몇 군데 업체에다 견적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받은 건 견적서지 계약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견적서만 받아둘 게 아니라 그 견적서 뒤에 계약 내용들 꼼꼼하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가 어떤 계약 문구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다,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했다 했을 때는 이것으로 소송까지 가기에는 좀 불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럴 땐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실제로 이사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많고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 올 때 이사하면 젖게 되잖아요. 네, 이랬을 맞아. 때 뭐 소파가 다 젖었다. 이걸 다 배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 제대로 비닐 포장 같이 하지 않고 빗물에 방치해 두었다면 충분히 이 부분 보상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참 흔한데 이사 아침까지 TV 봤어요. 근데 이사하고 나서 보니까 TV 안 TV 안 나오는 돼.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 업체에서는 외부에 스크래치나 흠집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때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 특히 구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아침까지 TV 쨍쨍하게 잘 나왔다는 점, 운송 과정에서의 과실 이런 부분들 증거 자료만 있으면 일정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요.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강조해 주셨지만 꼼꼼하게 현 상황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이사한 지 며칠 지나서야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14일 이내에만 업체에 연락을 취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1372 한국소비자원 이 상담센터 번호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고 또 이삿짐 피해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라고 그렇죠.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계약서나 이런 거 잘 못 써요. 네. 이게 계획적이지도 않고 좀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꿀팁 변호사님이 다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그렇게 꼼꼼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다리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저희 집 안에 기존에 있던 장롱들을 빼려고 이제 제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예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로 갔는데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네, 뭐 이거 빼주시면 되세요. 그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거 한 명으로 안 되겠네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 있어요. 또 추가로 불러야 되는데 그러시는 돈 거예요.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막 명시를 하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 제가 전화로는 다 확인해놓고 녹음을 다 하긴 했어요. 이거 분명히 운송까지 해주시는 거죠. 아하. 저 필요 없는 거죠. 맞아. 알아서 날라주시는 거죠. 사다리 밑으로 빼주시는 거죠. 20m 밖에 버리는 곳 있습니다. 전부 다 확인 받아놨는데도 오셔가지고 이거 추가로 필요한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당연히 그 뭐 녹음 자료 있고 뭐 하니까는 뭐 걸으려면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아요. 참 맞네. 그 12만 원 드렸거든요. 네. 12만 원인데 그 소장 준비해가지고 그거 접수하고 소송을 막 하는 거. 셀프 변호사 뭐 소송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업체를 잘 선정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플랫폼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뭐 법이고 뭐 증거고 보험이고 다 좋습니다만 일단 처음에 선정하실 때부터 좀 이렇게 평이 좋은 그래. 네, 막 그 리뷰 막 이런 게 좋은 이런 네. 것들을 좀 꼼꼼히 선택을 하셔서 법 이전에 좋은 업체를 잘 선정하자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좋은 업체이면서 이제 아까 그 책임보험 말씀도 하셨지만 허가업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네. 허가업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허가 받은 업체인지 인증받은 곳인지 보상 가입 여부 같은 게 홈페이지 같은 곳에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서 결국 좋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발품과
후기. 그러니까 발품 판다는 것은 적어도 견적 같은 거 받을 때 한 군데만 받기보다는요, 두세 군데 정도 견적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견적을 받으면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너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다 이러면 사실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너무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걸 업체를 꼭 고를 필요는 없지만 좀 전체적인 업계의 그 표준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강 변호사님도 후기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입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럼요. 이런 부분들 이전에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원래는 사람 5명 보내준다고 했다가 자꾸 3명 보내는 곳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 필요하고 자주 발생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 다 했고 견적서도 받았는데 갑자기 당일에 오셔서 이 집은 책장에 책이 너무 많아서 더 돈을 받아야 된다. 여기 쇼파는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더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부분 발생하지 않으려면 결국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네. 이거 저 계약하거나 와가지고 견적 볼 때 여기 저기 보거든요. 네. 근데 아는 척을 하고 좀 깐깐하게 굴어야 만만히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드셨나요? 이사 화물 배상 책임보험은 어떠세요? 야, 이러면 보통이 아니네. 이거 선수인데 네, 그렇게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는요. 네, 두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종교적 신념, 그 가치관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한 아내의 사연인데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월급 10% 11조로 내던 남편, 제 것까지 낸대요. 자, 사연에 대해서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종교의 자유라는 말 아시죠? 하지만 어디까지 그 자유를 인정해줘야 할까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던 남편과 2년의 열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는 꼭 교회에 가야 한다며 데이트도 미뤘고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100% 참석률을 보일 만큼 신실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무교라서 남편의 행동이 때때로 이해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보, 내가 이번 달에 용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10만 원만 좀 주면 안 돼? 용돈 받아간 지 얼마 됐다고 그걸 벌써 다 썼어. 자기가 옷을 사, 옷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옷을 사,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안 하지. 응. 어디에다 그렇게 돈을 쓰는 거야? 혹시 나 몰래 딴 주머니 찬 거 아니야? 아유, 무슨 소리야. 나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 알면서. 그게 아니라 이번 달에 교회에서 행사가 좀 많아서 거기 내가 좀 썼어. 근데 뭐 다음 달에 또 열심히 내가 할 테니까 자기야 10만 원만 좀 해줘. 징그러운 거 알지? 애교 피우지 마. 어울리지 않게. 대신에 정말 아껴 써야 돼. 이번 달에 우리 생활비하고 대출 이자 갚으면 남은 것도 없어. 알았어, 고마워. 뭐 너무 사랑해. 그런 거 하지 마. 사랑해. 하지 마. 진짜 사랑해. 부른데도 어색해 하지 마. 평소에 워낙 절약 정신이 투철한 남편이라 허튼 데 쓰진 않았겠거니 믿었던 게 화근이었을까요? 전 남편의 용돈이 부족한 원인을 알게 된 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야! 아니 자기 월급 왜 이렇게 줄었어?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자기도 그거 알잖아. 이거 우리 교회에서 11조 내는 거. 어머. 그 월급 10% 11조. 이거 내다 보니까 용돈 빼고 뭐 하고 뭐 이게 남는 게 뭐 그거밖에 없는 거지 뭐. 아니 그래도 비워도 너무 비잖아. 봐봐. 자기 정말 10%만 뺀 거 맞아? 근데 그게 사실 그 내 월급만 뺀 게 아니라 자기 뭐? 우리 자기 목도 10%또 뺐지. 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빼? 내 거를 왜 빼는데? 자기야, 믿음을 돈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다 자기랑이 잘 되고 우리 행복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화내고 그럴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거 엄밀히 따지면은 그게 왜 다 내 돈으로 내는 거잖아, 그게. 어머. 진짜 방송만 아니면 진짜 나 가만 안 둔다 진짜. 저희 월급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 대출금에 보험, 고정 지출비를 제외하면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은 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며 오히려 저를 탓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공개 아이고, 가치관이 달라서 생긴 이런 문제인데 자세히 좀 들어보죠. 이게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만 이게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사연인데요. 일단 이 사연을 보낸 A 씨는 무교였어요. 네. 그리고 남편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은 혼자 예배도 보고 이제 가끔 아내한테 좀 오늘은 가자 그러면 아내가 거기에 응해서 교회를 가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헌금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남편이 이 헌금은 내가 알아서 내겠다.
내 돈으로 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내는 11조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11조라는 게 내 수입 이제 10%를 이제 이게 신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건데 자신의 월급 10%뿐만 아니라 아내 몫으로 10%를 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던 건데 그러니 A 씨가 자신의 월급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 집은 대출도 있죠. 보험 있죠. 고정 지출비 있죠. 이거저거 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것도 없는 집이었는데 이 고정 지출비 이외에도 어려운 상황에 이 10%를 더 교회에 낸다는 이 부분을 아내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 왜 교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꼭 내 남편이 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되지가 않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올린 거였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뭐 아내 입장에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남편이 꼬박꼬박 11조를 본인 것뿐이 아니고 이 부인 것까지. 야, 이거 답답하죠.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가족 간에도 종교 성향에 대한 얘기, 정치 성향에 대한 얘기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깝깝할 거는 같습니다. 이런 갈등 상담 많이 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꼭 뭐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교, 뭐 캐톨릭 뭐 한 거 없이 종교가 서로 다르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종교 안에서도 너무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이게 가족 간의 갈등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곧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해당하는 집은 둘째였습니다. 둘째였는데 이제 큰 형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교회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둘째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나는 10의 2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 벌면 20만 원을 내가 11조로 이제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뭐 부모님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갚아주실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이 나중에 딱 결혼을 하고 났는데 11조는 10의 2조를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것 말고도 헌금이 많았던 겁니다. 월정 헌금, 건축 헌금, 뭐 일헌금, 저헌금 해가지고 다 하니 전체 월급의 50%가 나가요.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뭐 생계가 사실 위태로울 정도고 미래가 또 이래저래 만들자 보면 어렵고 또 아이도 하나둘 생겨나다 보니까 너무 그렇죠. 어려워서 이거 좀 줄여야 된다. 11조만 정말 하고 나머지 헌금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교회이기도 하고 또 본인의 신앙도 있고 또 사실 이 집이 맞벌이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외벌이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부부싸움, 부부 갈등으로 이어졌었는데요. 결국 이제 상담 끝에 결국 10은 이제 11조는 11조만 하기로 했고 헌금도 딱 정해진 거 2가지로 딱 줄여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긴 했습니다만 그 간에 사실 이 아내는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념마저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본인의 믿음이고 의지니까 뭐 헌금 좋아요. 근데 저는 일단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 남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내 돈으로 내가 내는 거잖아. 바로 열고 근데 왜 뭐라고 해. 좀 이게 지금 수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갈등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종교의 갈등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지금 다르다는 그런 가정들이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종교 때문에 갈등이 정말 커진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사례를 들어보려고 해요. 남편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처음에는 기독교는 아니었는데 결혼 생활 중에 이제 기독교의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 설날이 일요일과 겹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시댁 쪽에서는 우리 지금 제사 지내러 가자라고 하고 아내는 난 일요일이라서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절은 안 해도 된다. 그냥 함께 가서 인사만 하자라고 했지만 아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양 집안 간의 어떤 종교의 분쟁까지로 번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위자료 청구까지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데 판단 어떻게 내려졌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제사 같은 걸 두고 갈등 겪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이게 이혼이 된다면
너무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이혼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분석해 주신 부분도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갈등 네. 때문에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사례로 돌아오게 된다면 남편에게 아내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아이가 생기고부터 더 커진 거예요. 이제 이 아내가 아이도 절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아내가 가출도 했었고 가정을 등한시했던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어서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종교에 몰두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에 몰두해서 가정을 등한시했다면 이 부분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근데 자신의 종교적 그 믿음 이걸 강요하고 뭐 이러는 사례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혼 사유가 됩니까? 이게? 일단은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요가 도대체 뭐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내가 진짜로 이 종교를 갖고 싶어서 근데 가져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 배우자한테 이런 것도 해보자 라는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정말 종교에 심취해서 가정을 아예 그냥 등한시해버릴 정도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 좀 정도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강요의 부분은 어느 정도가 이르러야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부부한테는 사실상 이 일상 가사를 협조해가지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물론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내 종교의 자유만 생각하면서 이런 어떤 가정 경제의 의무라든지 협조의 의무라든지 부양의 의무라든지 이런 걸 다 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기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쳐볼게요. 특히나 뭐 자녀가 있다라고 치면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이걸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방임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아동복지법상의 문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르를 때까지 어떤 종교 활동에 심취해서 혹은 상대방한테 강요를 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부부 관계가 가정 경제 및 어떤 가정 상황이 전부 다 파탄이 났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종교가 고통 수준에 뭐 이르렀다라는 거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진짜 정도의 뭐 차이 뭐 이런 걸로밖에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종교 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유가 인정된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일단 한 사례는요 어린 아이를 집에 홀로 뒀어요. 그리고 자주 집을 비워요.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러 갑니다.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부흥회 가야 돼. 얼마나 한 3달 반. 예를 들면 뭐 교회 가야 돼. 혹은 뭐 절해야 돼. 아이 막 뭐 학원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절을 해야 되는데 집 안에서 108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로 가서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면 아이가 정말 뭐 국기에 대한 뭐 경례라든지 뭐 의례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학교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상 해야 되고 배워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돼. 엄마의 종교적 신념에서 너는 그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수혈 같은 것도 우리는 무조건 안 돼. 라고 해서 어떤 그 과도한 자유를 침해한다라든지 진짜 막 수혈 거부증 이런 것도 만들어서 그 정말 과도하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이제 이혼 사유로 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종교에 빠져가지고 가출한 거예요. 가출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살아요. 교주와도 함께 살아요. 그리고 부정행위도 저지릅니다. 뭐 이제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봤었고 그리고 그 반대로 이혼의 사유에까지는 이르르지 않는다라고 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3회 정도 이제 교회를 나간 겁니다. 3회 정도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남편이 거기에 불만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교회를 3회나 나갔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이 부분에서는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결국에 정도의 문제가 일주일에 3회 정도 교회 나가서 뭐 건전하고 건강하게 종교 활동을 하는 거는 이혼의 사유에까지 이르르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분을 사례를 좀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종교로 인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안식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뭐든지 간에 선을 넘어서 종교는 특히 앞에 광자가 붙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정치의 경우에는 뭐 극 오른쪽, 극 왼쪽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고. 네.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떼는 마리아 시간이죠. 이번 주제는요. 봄바람 휘날리면 어디로 떠나볼까?입니다. 네, 날이 제법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되면 이 노래가 거리에 울려 퍼질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어떤 노래인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봄바람이 날린 아,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니 야, 진짜 크리스마스에는 캐럴 연금이 머라이 캐리가 다 가져가잖아요. 네.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장범준의 벚꽃 연금이 봄에는 엄청나죠. 그 장범준 씨가 이 곡 하나로 13년째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음원 수익으로만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죠. 잘 만든 노래 하나 열 자식 안 부럽다. 야, 진짜 부럽습니다. 일명 우리가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이젠 벚꽃 연금으로 다들 알려진 거 아시겠지만 이 노래에 사실 숨겨진 비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 원래 이 벚꽃 엔딩이라는 게 엔딩이 원래 끝내는 거잖아요. 아, 벚꽃이 정말 휘날린다. 내 연인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게 아니고 벚꽃 필 때 돌아다니는 연인들 싹 다 망해라. 그렇지, 망해라. 난 완전 부럽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살짝 담아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 비화가 있는데요. 네. 그런 비화치고는 이 벚꽃 엔딩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요. 이거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많이 듣는 건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까 이 노래가 나올 때 저는 봄 노래 하면 봄봄봄봄 봄이었어요. 이거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제일 윗세대는 또 연분홍 치마 바람. 그거는 좀 있다. 그거는 좀 있다. 아, 그거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DJ 리미 인사드려요. 따뜻해지면 생각나는 봄노래 베스트 5 준비해봤어요. 자, 먼저 5위 나갑니다. 이은하 씨의 봄비. 아, 이게 있었구나. 봄은 봄비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은하 씨의 봄비는 아직은 쌀쌀한 꽃샘 추위에 부슬부슬 비가 내릴 때 생각나는 곡 중에 하나죠. 특히 이 노래는 2015년 영화 내부자들에 삽입돼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독특하게 살고. 자, 봄노래 베스트 5 4위입니다. 배따라기의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이것도 있었구나. 이겁니다. 자, 이 노래는 1970년대 중반에 활동했던 배따라기 그룹의 대표곡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감성적인 교감을 그리면서 봄비가 내리는 날 그와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자, 3위 장미아 씨의 봄이 오면 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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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마 흠마 흠마. 예, 이 곡은 네덜란드 듀오 마우스 앤 맥릴이 1972년에 부른 헬로우 에이를 번안한 곡으로 후렴구 아까 했죠? 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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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마. 훌라훌라가 생각나네요. 이 흠마흠마야를 반복하는 것이 인상적인 흥겨운 노래죠. 이때 장미아 씨는 판탈론 바지에 하의를 착용하고 파마 머리로 방송에 출연했어요.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이 파마 머리가 널리 유행하기도 했었더랬죠. 자, 봄노래 베스트 5 2위입니다. 박인희 씨의 봄이 오는 길입니다. 노래하는 시인으로 불리는 박인희 씨의 이 노래는 서정적인 가사와 상큼함의 정겨운 메들리로 꾸준하게 애청되는 그런 곡입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 1950년대를 대표하는 여가수 백설이 씨의 아까는 말씀하신 봄날은 간다. 그래, 연분홍 치마 이거 나와야 돼. 사실 봄은 짧게 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빨리 지나가는 봄의 찰나를 잡고 싶을 때 봄날은 간다 이 노래가 듣고 싶어지죠. 자, 이 노래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으로 불리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상적인 리메이크는 한영애 씨가 부른 봄날은 간다일 텐데 사실 원곡자는 백설이 씨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축제 때 제가 이 노래를 불렀었어요. 약간 그 제가 목소리가 약간 노래할 때 약간 허스키 보이스가 있어가지고 이 한영애 씨를 약간 이게 카피를 해가지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이렇게 이게 굉장히 가사는 서정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블루스풍의 이 압도적인 감각이 너무 아름다. 조용히 좀 해보세요. 네. 침체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1순위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봄날은 간다. 네. 아름답죠? 맞아요. 네. 아,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봄 시즌 송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봄꽃 개화 시기가 늦어지면 역주행 시기도 덩달아 늦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네요. 올해도 이 봄꽃이 뭐 예년과 비교했을 때 늦게 개화해서 축제 일정들부터 다 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3월이면은 본격적으로 봄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정작 이 꽃샘 추위가 지금 가시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그 꽃이 피지 않은 곳들이 많대요. 그래서 1일부터 매화 축제가 시작된 곳 지자체가 있는데 실제 나무에 꽃봉오리만 이렇게 맺혀 있고 예, 만개한 꽃을 찾기 힘들었다. 예, 그래서 약간 축제 분위기가 조금 좀 사그라졌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네요. 기상예보 등을 종합해서 축제 날짜를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잡았는데 입춘 이후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예상 못한 추위로 개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 그 꽃나무 개화 시기가 3월 중순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을 거쳐서 4월 초순 무렵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봄이 되고 날씨가 좋으면 여기저기 다니고 싶잖아요. 그렇죠. 봄나들이라는 말이 있고 가을나들이 있는데 봄나들이가 더 어감이 좋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도 소풍이 봄소풍, 가을 소풍. 봄소풍이다. 근데 봄소풍이 더 설렜어요. 그렇지. 요즘 애들은 보니까 뭐 다르게 하지 않고 체험학습 이런 걸로 네. 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옛날엔 뭐 체험학습이 어디서 싹 다 소풍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애들 다 이제 옷 입고서는 이제 팻말 들고서 선생님이 앞서 가시면 저희 뒤에 따라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뭐 이랬는데 맞아요. 이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옛날 우리 국민학생들이었어요. 그쵸. 봄소풍 날 또 팻말 들고 선생님 따라서 산으로 막 몰려가고 도시락도 열어야죠. 그럼 엄마가 싸준 거 김밥, 삶은 달걀, 사이다 뭐 이것만 먹어도 행복했었는데 생각해 보면 옛날 저희 엄마도 소풍에 따라오셨어요. 따라가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입었던 판타롱 바지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는 뭐 소풍 멀리 가지 않고 그냥 뒷산. 뒷산만 가도 네. 그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 그냥 학교 벗어나서 어디 이제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정말 설레는 경험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날은 또 김밥을 싸줘. 아, 맞아. 네. 맞아요. 그리고 맛있는 뭐 과자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싸가지고 뭐 이렇게 먹고 나니까 예, 여러 가지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 삶이 윤택해지고 좀 경제 발전되고 막 이러니까 이 봄 소풍도 조금 좀 건조해졌어요. 예, 그냥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고 관광버스. 도시락도 안 싸고 그냥 사다가 거기 가서 그냥. 먹는 네. 아, 그래도 저는 어렸을 적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봄 소풍 이런 소풍 아침만 되면 온 집안에 그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막 김밥. 해요. 그럼 이제 김밥 싸는 엄마 옆에 막 눈곱도 못 떼고 딱 서서 그 꽁다리라고 하죠. 아, 예, 꼬다리. 아니 하고 그리고 먹으면 이거 제일 통으로 맛있어요. 들고 먹는 거 얼마나 맛있었는데. 최고죠. 이댁은 2명 거 쌌잖아. 그쵸. 우리 집은 3명 거 쌌거든. 저희 집은 4명. 우리 네 4명. 우리 4명 거. 진짜 어머니들 고생하신 거예요. 맞아요. 통째로 들고 먹으면 혼나요. 그 귀한 거를. 그날은 아침 식사는 김밥 꼬다리에 계란 부쳐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그렇죠. 저희 때는 무조건 봄나들이 음식 1위가 김밥이었어요. 2위가 유부초밥, 뭐 주먹밥도 있었는데 3위가 토스트였다면 한 배달 플랫폼에서 조사한 봄나들이 포장 메뉴 인기 순위를 딱 보면요. 1위가 바로 아메리카노, 1위가 아메리카노, 2위가 떡볶이, 3위가 치킨버거, 4위가 참치김밥이었어요. 그리고 도시락 인기 순위 역시 1위가 치킨 마요, 2위가 모듬 도시락, 3위가 보쌈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게 아메리카노는 음식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그 그냥 1위가 음료인데. 떡볶이라고 떡볶이. 네. 이게 확실히 달라졌네요. 그래요. 그리고 봄 소풍 메뉴도 이렇게 달라졌지만 봄 소풍 가는 곳도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 장소. 엄청 달라졌죠. 우리가 뭐 옛날 어린 시절 그 소풍 가는 단골 장소는 역시 고궁이죠. 고궁. 그죠? 장경궁. 경복궁, 덕수궁, 짬이 나면 장경궁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녔던 궁 말고도 두 번째 리스트가 바로 놀이동산. 놀이동산. 많이
많이 기억하시죠? 네. 동물원 또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남산이었습니다. 아하. 서울에 있는 남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낭만적인 데이트 코스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한 봄쯤 나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남산을 가거든요. 근데 이 남산 딱 전망대 올라가면 뭐가 있나요? 자물쇠. 아. 기억나시죠? 연인들끼리 그렇게 걸어두고 사랑을 맹세했는데 네. 그 사람하고는 꼭 결혼을 안 해요. 근데 이 데이트 갔다가 딱 보면 옛날 내 애인하고 그 체결해 놨던 그 자물쇠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현재 연인하고 엄청 싸웠던 기억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자물쇠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자물쇠가. 제가 이거 데이트 하던 시절 저도 남산 갔었거든요. 네. 그때는 자물쇠 못 봤던 것 같은데 어. 예, 적어도 90년대는 넘어서 어. 제가 눈으로 딱 없는 거 봤거든요. 어. 90년 넘어서 아마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데이트하던 시기에는 우리 다 다 난리 데이트 그 났었다. 경험이 있는데 연식 나오는 그 남산 자물쇠가 이미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뭐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20년은 넘지 않았을까? 정답은 2006년 12월입니다. 어. 그러니까 남산타워 루프 테라스 끝단 펜스 철망에 그 두 개의 맞물린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자물쇠를 두고 남산 사랑의 자물쇠라고 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달인 이듬해 1월에 두 번째 자물쇠가 걸린 이후에 여기저기에 자물쇠들이 막 채워지고 8월 초에 커플 자물쇠라고 그렇게 딱 칭해진 자물쇠 홍보 광고가 아. 펜스 철망에 게시된 후에 그다음 남산 타워를 찾는 방문객들의 소망을 담은 그 자물쇠 펜스 철망이 채워지게 됐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랑의 자물쇠만큼 또 남산을 유명하게 한 명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남산 케이블카. 타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네, 타보셨죠? 타봐야죠. 우리가 이 남산 케이블카 언제 시작됐냐면 1962년에 첫 번째 개통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서울에 두 곳의 케이블카가 있었어요. 네. 이 남산 정상고 중턱부터 운행하는 남산 케이블카가 있었고 또 하나가 옛날 왜 창경궁 자리가 옛날엔 창경원이었잖아요. 네네. 요 창경원 자리를 가로지르던 창경원 케이블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오. 요 옛날 창경원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 창경원이 창경궁으로 환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철거가 됐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산 중턱부터 정상까지 오르는 그 케이블카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예전에 무슨 릉도 많이 갔어요. 왕릉가. 그렇죠. 그 릉에서 막 따글따글 굴러고 막 이런 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창경궁, 창경원 창경원일 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그때 단연 거기가 1등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공물원도 있고. 맞아, 맞아. 네, 그렇죠. 거기서 먹은 번데기로 지금의 살이 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서울 시민들에게 창경궁 하면 일단 벚꽃 명소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벚꽃공원, 뭐 동물원, 놀이동산 이런 느낌으로 저희에게 기억이 됐었는데 이 창경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한번 갔다 왔다가 두고두고 자랑거리로 삼는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벚꽃나무가 정말 일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봄 되면 벚꽃놀이 하려는 시민들로 엄청나게 붐볐고 심지어 안표상까지 있을 정도로.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일제 아픈 역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창경궁이잖아요. 그래서 1983년에 창경궁으로 복원이 시작되면서 이때 있었던 뭐 동물원이나 아니면 식물원 이런 것들은 서울대공원으로 맞아, 이전이 된 이전하고. 거죠. 네. 이 서울 및 이 수도권 시민들의 대표적인 나들이 장소죠. 이 서울대공원. 네. 예, 서울대공원. 이 서울대공원이 이 이름 때문에 서울에 안에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 이거 서울에 아니고 경기도 과천에 과천에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서울대공원인데 왜 과천에 있는 거지? 네. 궁금했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창경원, 창경원을 1983년도에 이거를 복원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과천으로 옮겨오면서 그렇지. 또 네. 여기 이제 관리 주체가 그냥 서울시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계속 그 운영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 이름 따서 이제 서울대공원으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서울대공원에서 이 코끼리 열차, 코끼리 열차 타보셨어요? 다 봤죠? 예, 이 킹콩 필수 열차. 코스잖아요. 네. 예, 그때 당시 요 개장할 때 당시 요금이 300원이었다고. 아, 그랬구나. 코끼리 모양, 코 앞부분이 코끼리처럼 돼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봄 소풍에 가슴이 설렌다면 어른들은 모임에서 주로 봄나들이를 많이 가죠. 특히 시골 어르신들은 관광버스 대절합니다. 근데 관광버스 대절하면 어르신들 다 할머니들 왜 그 무치를 그렇게 하는지 목걸이에 팔찌에 막 이렇게 바짝바짝 관광버스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그 1980년대는 관광버스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대부분의 관광버스는 1, 2월 달에 이미 5월 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었대요.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부분의 국내 행사가 8월까지 끝내도록 짜여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을에 실시된 수학여행이 봄철로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더욱 극심한 관광버스 부족 현상을 겪기도 했다고. 근데 8, 90년대 들어서는 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관광버스 댄스라 그래서 네, 그럼요. 그 안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막 뭐 음주까지. 야.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 우리가 관광버스 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이게 있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 승객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관광버스에서 옛날 우리가 디스코텍에서나 보던 이 사이키 조명을 달기 시작했고요. 거기서 춤판에 술판이 막 벌어지면서 사실 탄 분들은 재미는 있었겠지만 네. 대형 사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기 왜 그렇게 대형 사고가 많았나 싶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봄, 가을이 피크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봄 소풍을 나가는 분들이 워낙에 많았고 이때 사람들 몰릴 때 물 들어올 때 놓쳤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운전사들이 거의 쉬지를 못했고요. 거기다가 정비를 하고 나가야 그래. 되는데 정비도 채하지 못한 맞아. 상태에서 그냥 출발을 하다 보니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일명 묻지마 관광이라고 그러죠. 이유도 묻지마, 타는 사람도 묻지마. 그러니까 50대 중년들이 정말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잠시나마 일탈하게 만드는 묻지마 관광은요. 1990년대쯤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묻지마 관광객들을 수송하는 관광버스는 겉으로는 막 학교 수학여행 등을 막 이렇게 그럴싸하게 붙여두고 커튼 막 빽빽이 치고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묻지마 관광을 즐기는 중년들로 가득했다 이런 보도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단속이 너무 강화돼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위험하니까 절대 못하게 돼 있죠. 예전에 뭐 그렇게 버스로도 많이 다니고 네. 요즘도 버스 다니고 이러는데 낭만적인 기차 여행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못 빠지죠. 특히 너무 춘천, 좋죠. 가평, 청평 이런 곳에서 봄에 기차 여행 떠났던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오죽하면 춘천 가는 기차라는 노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말 나온 김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노래 많이 준비하죠. 아, 이 노래 좋아요. 저리까 옛날 추억 새로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춘천하면 청춘, 젊음과 낭만이 가득한 여행지로 꼽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춘천 가는 이 기차 이름이 ITX 청춘일까요? 왜? 사실 이 ITX 청춘은요. 예전 경춘선의 출발역 청량리역의 청자와 종착역인 춘천의 앞글자 하나씩 따서 청춘입니다. 1980년대 MT 장소로 각광받던 대성리하고 강촌을 지나는 경춘선의 이미지를 반영해서 청춘이라고 하는데 일반인 공모를 받아서 결정했다고 그래요. 이 춘천행 이 기차표를 끊는 것부터 네. 뭔가 좀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예, 그런 느낌도. 거기는 진짜 출장으로 가도 춘천을 가면 약간 좀 노는 맞아. 좀 놀러 가는 느낌 느낌이 들어요. 네. 이 북한강 지류를 따라서 마석, 예, 청평, 강촌 뭐 이런 거 이렇게 지나면은 네. 그 젊은 시절에 뭐 친구들이랑 떠났던 뭐 MT 뭐 기차 여행 뭐 이런 것들 생각나죠? 또 괜히 또 얘기하고 그러면 옆에서 아내가 그거 누구야? 누구랑 그렇죠. 갔어? 확 깨져. 집요하시네. 예. 근데 우리가 누구야? 사실 이 춘천까지 쭉 가면 이제 춘천 가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공지천 가가지고 이 호수 한번 쫙 돌아요. 딱 돌고 그다음에 소양호에서 오리배 쫙 탑니다. 맞아. 그냥 가나요? 점심으로 춘천 막국수, 닭갈비, 닭갈비. 네. 먹고 아, 맛있죠? 그렇게 우리가 로맨틱한 데이트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춘천 가는 기차 말고도 왜 요새 관광 열차 전성시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지자체에서 정말 관광 열차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 열차 타고 어딜 갈 수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일단 코레일에서 봄을 맞아서 꽃길 열차가 지난 3월 8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전국의 8도 장터 관광 열차를 타고서 전북, 부안, 전남, 구례, 전남, 광양 이런 오. 대표 봄꽃 명소를 쫙 따라서 돌
일정이라고 하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레트로 관광 열차라고 해서 사라졌던 열차가 다시 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청춘의 설렘을 품고 서울 외곽을 달리던 그 교외선 열차가 운행을 중단한 지 한 21년 만에 다시 재운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잘 조성된 놀이시설이나 뭐 휴양시설이 없던 그때는 그 일영 송추 계곡이나 장어 유원지가 꽤 인기가 많은 관광지였어요. 요 추억을 잊지 못해서 서울 북부 교외선이 하루 왕복 8회로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예. 이 교외선 열차가 지나는 일영역. 네. 예. 일영역. 여기는 이제 글로벌 아이돌 그룹, 우리나라 대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BTS. 네, 이 봄날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이렇게 알려진 명소죠. 곳인데 일영이라는 요 팻말 앞에 이 방탄소년단 이 뒤를 따라 하려는 이 아미들의 이제 국제적으로 여기서 아까 인증샷 찍고 뭐 이런 게 이제 유행이 되게 되죠. 맞아.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봄꽃 축제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이 봄꽃 축제와 관련된 지도를 만들어서 이곳을 가십시오 이렇게 배포를 하기도 했고 더군다나 이 봄꽃 명소들 체크리스트를 우리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누리꾼들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 네. 올해도 전국의 봄맞이 축제 정보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적을 준비 좀 하세요. 네. 자, 제일 먼저 벚꽃 축제로 가장 유명한 진해 군항제. 요건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입니다. 4월 6일까지. 그리고 국내 최대 산수유 군락지인 구례 산수유 축제는 이달 15일, 3월 15일부터 네. 23일까지 15일부터? 진행되고요. 광양 매화 축제 유명하죠. 네. 요건 지난주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시간 꼭 내셔서 가보시기 바라요. 네. 올해 3월, 4월 중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가 모두 97건이나 됩니다. 이 봄맞이 꽃이나 뭐 꽃축제, 문화축제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 이제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봄철 먹거리 축제, 그리고 봄 나들이 관련 축제가 이제 뒤를 잇는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요 저 꽃 축제 같은 데 가면요. 네. 이게 취한 아저씨들이 맞아요. 걸어다니고 그랬어요. 민폐인데. 근데 그 외곽 말고도 지금 서울 시내 근교에서도 가볼 만한 곳도 많잖아요. 네. 보면 네. 지하철로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곳도 많거든요. 수도권 숨은 벚꽃 명소 있어요. 중앙선 원덕역에서 30분 거리에 국내 최고 산수유 군락지도 있고 바로 양평군 계군면이거든요. 매년 4월이면 이곳에는 봄의 전령사인 그 산수유가 마을 전체를 노랗게 물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여기 저 네. 마포만 해도 가까운 곳에 네. 공원들이 있고 그럼요. 또 한강 둔치 나들이도 괜찮고 너무 아름답죠. 굳이 그 멀리 가실 필요도 없고 주변에 보면 있어요. 네. 아유, 그런 데 갈 가서 거 많죠. 봄 나들이 하시면 좋을 것 우리 같습니다. 집 앞에 안양천도 괜찮아. 아, 그, 매우 그럼 놀러 와요. 거기 저 김밥 싸가지고. 그렇지. 예, 오늘 또 이렇게 봄 나들이 명소 얘기하면서 예전에 봄 소풍 추억에 한번 젖어봤네요. 네. 예, 좋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날이 좀 포근해지면서 이런 봄 나들이 봄꽃 축제 이야기 나와서 참 반갑고 설렙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다네온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한결 나아진 날씨와 함께하는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라서 2.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쨍한 햇살과 함께하는 한낮에는 괜찮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외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안개가 짙은 지역은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입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운전하실 때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행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점차 멀어지는 추위와 달리 먼지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어제 한낮에 야외에 나가보셨다면 따뜻한 햇살과 공기에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이 14도, 전주와 대구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늦은 밤부터 제주 산간에는 비가 시작됩니다. 밤부터 시작되는 제주의 비는 길게 이어집니다.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이 좀 풀리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얘기 나옵니다. 늘 반복되는 거죠. 뭐 3월 되고 날 포근해지면서 저희가 먼지 얘기 계속 드리는데 확실히 요즘에 보면 마스크 쓰시는 분들 보기가 어려워요.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